오늘 무슨 내용을 할 건지 먼저 살짝 예고해 드릴까요? 네. 익히 좀 듣던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오전에 좀 방송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앞선 방송에서도 아베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던데,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매일 200~300명의 새로운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아베가 이걸 빌미로, 이걸 명분으로, 이걸 핑계 삼아 본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또 하고 있다. 좀 본방하는 거 아니죠? 네, 개헌과 지금 관련해서 말하는 게 거의 본방인데?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야욕을 드러냈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죄수 10,000명을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왜 필리핀의 인권이 제대로 잡혀가는가 보구만. 그건 아니라는 걸 네, 말씀을 드리기 그 얘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제 드디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무관중으로 개막을 했죠.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식에 외신들이 더 난리 북새통을 일었다.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의 KBO가 사상 최초로 생중계가 됐다. 예,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 작가가 드디어 유료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네. 이게 그 맥슨 골드라고요. 금빵 광고예요, 여러분. 금빵. 네. 예. 지금 하늘별님께서 후원금 10만원 보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서. 하늘별님 고맙습니다. 근데 후원금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방송 송작가TV잖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무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셔야지 저희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 심리가 내가 뭔가 무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뭘 하게 되면은 안 그러려고 해도 은근슬쩍 마음속 밑바닥에서는 바라는 마음이라는, 뭔가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안 그러려고 해도 샘솟거든요. 이렇게 길게 감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부끄럽게. 서로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마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담스럽지 않고 저희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 아름다운 송작가TV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작가TV가 이제 컨텐츠의 확대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목요일에 정치 관련된 방송을 할 겁니다. 돈을 처음으로 주고 광고를 유치했대. 아니요, 돈을 받고요. 처음으로 이제 정치 관련된 방송 이슈를 이제 게시를 할 거고요. 교양 관련된 업로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팟캐스트 라디오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재중잡이라고 김성민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중국 관련된 교양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전환을 해서 오디오 파일을 비디오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의 교양과 재미를 빵빵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전업방송, 전일방송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와 일환으로 이번에 첫 광고를 주신, 사실 이제 제척국의 위험 두 번째 광고인데, 그분은 우리 형님이시고 시고 형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정말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입니다. 그럼 효과를 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송작가TV가 뭔가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광고주가 되신 거거든요. 시도를 하신 거죠, 이분. 그렇죠. 이분이 이제 맥슨 골드라고 종로 3가역에 있는 비금속 매입하고 판매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주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골드바나 이런 걸로 재가공을 해 수출이나 어떤 기업체 납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이 전문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금을 파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맥슨 골드를 이용해 달라는 얘기인 거죠. 집에 누구나 금리펄이나 돌반지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게 시세가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인 데 가면 제값밖에 못 받아요. 근데 금 매입
금값과 매출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차이인데, 이게 이제 매출을 할 때는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데, 매입에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금방에 살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집에 가서 파는 거하고, 모르는 집에 가서 파는 거하고, 상당히 시세 차이가 납니다. 잠깐만, 이 뽑지 마세요. 나 이를 왜 미치겠다. 뽑아? 멀쩡한 생리를. 네. 아니, 금리 뽑으신다고. 뽑지 아니, 왜냐면 마세요. 여기가 금시세가 좋아요. 지속적으로 금시세가 거의 탑 수준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팔기에 적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올라서 뭐 50만원, 60만원 가기를 기다리신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지금같이 금시세가 강세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다 코로나 금시세거든.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에 사실 몰리는 거잖아요. 투자가. 왜냐하면은 경기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참 그 와중에서도 돈을 벌 궁리를 하는데 안정 자산을 통해서 본인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이 금값이 이제 국제적인 품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순금 한 돈이 25만 원이 네. 넘었대요. 사실 이 시세면요, IMF 때 금 모으기 할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게 맞아. 제가 그 당시에 한 40돈 팔았거든요. 근데 800이 좀 못되게 받았으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아이, 진지게 어디서든 해먹었겠지. 그랬겠죠? 네. 하여튼 그때 계산 40냥 정도로 팔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한 보따리를 들고 가서 팔았어요. 방송에 한번 나와보려고 가서 팔았는데 안 내보내주던데. 너무 많이 들고 가니까. 네. 그래갖고 그 당시 시세로도 한 19만 원밖에 못 받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커요. 무려 한 20 몇 년 만에 찾아온 대박 시세입니다, 여러분. 요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50만 원 간다는 기대는 우리 살아생전에 25년 안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요때 필요하신 금들 있으면 한번 들고 나가 보셔라. 근데 이왕이면 경로 3가역 8번 출구 옆에 1층이에요. 럭키 귀금속 상가 1층 8호에 있는 맥슨 골드를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맥슨 골드를 가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라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빠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렇지. 거. 네.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그 특혜가 따라갈 것으로 저희하고 미래하게 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윈윈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참 유료 광고라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좋긴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제가 합법하지 할게요. 않은 수준에 일단 입을 좀 닫으세요. 네, 좀 쉬시고요. 네. 자, 또 여기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제 과거사를 털게 되는데, 제가 2015년, 2016년에 돈이 너무 없어서 있는 금, 없는 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금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그때 남겨놓은 금부치가 뭐였냐면은, 제가 춘천 MBC에서 예전에 방송할 때 1주년 기념으로 저희 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목걸이 펜던트 같은 거를. 그거는 제가 도저히 팔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이건 자랑입니다만 금패를 받았다고? 도금 금- 아니고? 네, 진짜 진짜? 금으로 된 펜던트를 받았는데 그게 꽤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게 진짜였을 리가. 팬들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에 그거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친구가 준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졸업할 때 받은 반지까지 제가 다 팔았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무튼 근데 그때 금 팔 때, 금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금 시세를 확인을 해요. 단 몇천 원이라도 비쌀 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오르고 있으면 좀 있다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금을 매입해 주는 데가 어딘지를 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생판 모르는 데 있지만 그냥 가서 그 시세에 맞게 딱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맥슨골드 같은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저희가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하면은 원래 시세가 있지만 그 시세에 더해서 굉장히 잘 쳐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 시세에 따라 받는데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조금 뭔가 내가 밑지는 장사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아는 데 가면은, 예. 그런 마음이 네.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 투자를 목적으로 골드바를 매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찾아가시면 매입은 더욱더 좋은 조건을 해드린답니다, 여러분. 골드바 한 덩어리에 요즘 같으면 6, 7천만 원 갈 거예요. 진짜요? 네, 1kg짜리. 네. 집에 누구나 골드바 한 두세 개하고 금송아지 대여섯 마리는 키우지 않나요? 네. 저희 집은 못 키우기 때문에. 베란다가 없어서 금송아지 못 키우고 있는데, 웬만한 집들은 이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하나 장만하셔서 베개에다 놓고 주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러시죠? 그 펜던트는 팔 수 없는데 이걸 왜 맥스골드에 가져가려는 거야? 침착해. 아무튼 침착해. 이 금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보기에는 이 IMF 때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는 난 이해가 안 돼. 그땐 환율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은 건데 지금의 김여사는 미쳤어요. 저는 이게 유가 정상화되고 코로나 정상화되면 이 시세 유지하기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가시죠 여러분. 이제. 예. 정말 마음에 들게 광고 한번 했습니다. 중간중간 이 화면을 또 한번 띄워주세요. 그럴까요? 예, 그럼요. 예. 혹시나 뒤져봤는데 금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은 귀걸이까지 팔아봤는데 은은 돈 얼마 안 줘요. 예. 에휴, 금리 빼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이것도 가짜 아니야? 이거 뭐냐면 한글 반야심경이 쓰여진 반지인데 이거 조교사 앞에서 산 건데 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절반지구나, 절반지. 네, 절반지예요. 네. 이거 한 번 돌리면 여러분 그 티베트에서 보면은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만다린이라고. 이게 뭐냐면 거기에 경전이 쓰여져 있는데 그걸 한 번 돌리는 게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한글 반야심경도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항상 끼고 다니면 사실 실제로 뭐 읽은 거겠습니까? 근데 시간 날 때 가끔 저 이거 읽기도 하거든요. 조그맣게 글씨 노안 안 왔을 때 읽기도 했고 이걸 보면서 항상 내 안에 욕심을 비워내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이러면서 나를 점검하는 용도로 끼고 다니는 반지 5,000원짜리다. 예. 요거를 네 손가락에 다 끼고 한번 휘두르면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입 꽉 깨물어. 네. 월드머니 본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아해. 자, 이 코로나19 긴급 사태 지금 일본이 지난달 7일에 사실 7개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발령을 했다가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 오늘까지 그 긴급 사태가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한 달 더 한다죠? 네. 근데 계속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달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아베가 어떤 확실한 근거를 대지 않고 지금 확진자 수도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상황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끓는 심정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어떤 국민들의 입장은 정말 저 사람이 애를 끊어놓고 싶다. 애가 창자잖아요. 그걸 정말 끊어놓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일본 국민들이 좀 분노에 차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갑자기 댓글을 올렸는데 네.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방송 생방송 하는데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요거는 오늘 저녁 9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당연히 관련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은 9시에 하는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그 팟캐스트로 다시 올라와요. 네. 송 작가 중국여행 팟캐스트로 올라올 거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내가 준비해놓은 내용인데 얘가 벌써 선수를 치고 사과를 하지. 네. 그게 순간 소름이 확 돋네요. 근데 세 달 방송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구독자를 정말 많이 끌어오셨어요. 지금 4만 명 넘었거든요. 네. 41,100명. 아닙니다. 우리 기존에 와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새날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오랜 시간 송 작가의 그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절반 이상이 계세요. 그 문희정 평론가님 팬들도 오셨고요. 그렇죠.
아, 이분을 저는 오래 붙잡아둬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이 아베가 3일날 제73주년 헌법 기념일을 맞아서 우익단체인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문. 얘들은 단체 이름도 되게 촌스러.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듯한 이름인데 이것도? 그러니까요. 네. 뭔 모임 이런 거. 뭘 하는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 아무튼 그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 사태와 관련한 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 결의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고 또다시 이 개헌 야욕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건데요. 2017년에도 사실 이 단체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2020년에 개정된 헌법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자위대를 명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도 했었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이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개헌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임기가 2021년 9월까지입니다.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임기 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요, 그 일본 개헌의 목적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둘러쳐서 예고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자위대, 지금 현재 있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편성해가지고 그렇죠. 이 군대 통솔을 수상이 쥐고 있으면서 음,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는 거예요. 음, 이건 뭐냐면 아베가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거를 국내 내치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외교적인 수단으로, 그러니까 강압적인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도인 건데, 예전에 이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겁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아픔 속에 그 전쟁의 상처 속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욕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밖으로 분출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분쟁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군만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연합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동맹국들에게 자꾸 파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병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은 뭘로 때우느냐? 돈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미국 전쟁에 대는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대서 미국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쟁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거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단 그 연합군으로 참여한 나라들이 거론될 뿐이고 미국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한쪽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본 헌법에 왜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명 그래서 일본 헌법 구조를 평화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이게 1항입니다. 자, 2항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도 가질 수 없고 무기들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쟁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이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시기에
메가더 사령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내용을 담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제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개헌선 3분의 2 이상을 발의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베는 지난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발언한 의석을 자민당만으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그 발의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일본 국민의 76%, 어마어마한 수치죠. 거의 75%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아베 헌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겠다고 난리 치느냐. 요게 코로나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절차의 문제를 은근슬쩍 뛰어넘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즉, 코로나가 심각해. 국민들이 위험한 수준이고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야 되는데, 군을 동원하려고 하면은, 이 수상한테 이 통수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자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솔직히,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번만으로 한정해서라도 총리가 이런 권한을 쓸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해갖고 이거 하나만 개헌에다 얹어줘. 뭐 이런 거는 굳이 이 개헌 뭐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수정안 정도로 가자고 라는 방식으로 얼렁뚱땅 요거를 고치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식 절차를 받으면 안 되거든. 되니까. 근데 개헌을 한다고 해서 양보하는 척하고 그럼 개헌은 어렵고 수정안으로 이게 대충 비비지요 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긴급조치권 플러스 군 통솔권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파병에 관련된 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얻어놓은 게 있거든요. 헌법 개헌 조항 안에서 자국민이 있는 지역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파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게 2015년 9월 19일에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인 안보 법안을 표결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파병해서 교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근데 위배되는 줄 알면서 이중적인 조항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성문화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만 잡아버리면 요거랑 묶어가지고 해외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일본과 우리는 동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동안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2015년에 통과된 안보 법안 때문입니다. 그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얘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그 자위대가 뭐길래 얘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위대가 군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위대가 육해공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방위예요. 대부분 군인들이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 고급진 학술적 용어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것에 대비해서 유엔이 보장한 방어용 무력 행사라는 제한적 역할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대는 가질 수 없지만 방어용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군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전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군사 조직이 자위대입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의 군대와 똑같이 육해공군이 다 나뉘어져 있고요. 근데 이 자위대가 지금 방위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 왜 항상 우리나라 군 문제가 제기될 때도 장병의 수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장교의 수를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 사병의 수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병제에서 이렇게 이걸 바꿀 경우에 그러니까 모병제로 바꿀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한일 동맹 아니라고요.
네. 한일이 동맹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일본과 동맹인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제가 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박정권 때 한일 군사 정보 뭐 한미일 군사 정보 뭐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조약을 맺으면서 그걸로 둘이 뭉실 얹어버렸죠. 지소미아,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묶어버렸어요. 한미일을. 피자. 예,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미국이 지소미아를 묶어버렸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소미아가 물론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갱신하겠다, 안 하겠다, 지난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삼각동맹으로 묶어야지 지네가 편하기 때문에, 자, 내가 끼지 않더라도 니들 둘이 정보 왔다 갔다 해? 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개입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쟤네들은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나마도 일본 우리가 입장에서는 시효를 지금 임시 종료를 시켰다가 부활해 놓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후속 조치를 아직 안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동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일본은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갖고 어물쩡 파병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변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 거야? 왜 그런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왜? 왜 이렇게 군사력에 집착을 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사실상 미군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군을 대신하고 있는 군대고, 일본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무조건 참전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미국을 등에 업고 호위호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잘 못하는 놈이 와서 시비를 붙어가고 너랑 나랑 전면전 붙으면 내 뒤에 있는 미국이 바로 참전한다? 몇 시간 아니면 날라오는 거야? 근데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려는 짓거리를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일본과 미국 간에 맺어져 있는 방위동맹을 미국은 계속해서 이걸 끊으려 그래요. 무조건 지금 참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조약이 트럼프도 그랬어. 이거 너무 불합리한 조약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베는 어떻게든 그걸 못 끊게 한 상태에서 지금의 파병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걸로 외교적으로 불리한 국가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2015년 네. 말씀하신 건 한미일 정보보호약정 기사 그렇죠. 말씀하신 예. 거죠. 그렇죠. 예. 지소미아하고 다른 거죠. 그 당시에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국회 동의 없이 이 박근혜가 지 멋대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통과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로 넘어가는 네. 게 더 수월해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장관 총리란 놈이 지금은 사라진 황모라는 놈이 한국에 일본에 배가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발칵 뒤집히니까 말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죠. 네, 지금 댓글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 맞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계속 한미일 동맹으로 지금 묶고 싶은 거죠. 네, 계속 편하게 묶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싶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묶는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본 밑에 하위 조직처럼 돼 있는 그렇죠. 거고,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가서 이게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를 한 라인에다 올려놓은 거야. 근데 최전선에 있는 우리 정보를 우리가 일본하고 일방적으로 끊으니까 미국이 뜨거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관리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계속 일본이 미국 말도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일본을 하위 개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일본을 배제한 방식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 협정을 별도로 맺는 안을 제안하고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일본은
정보적인 부분에서 고립이 되고, 특히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알 수가 사실상 없죠. 취득할 수 없게 취득할 되는 수가 없죠.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 특수한 곳인 게 뭐냐면은 미국은 전 세계의 그러니까 휴민트가 가장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파이. 사람이 심어놓은 거. 심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전달해주는 정보가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미국이 유일하게 휴민트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하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우리 정부요. 우리 정부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 출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 발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가장 잘 하는 민주정부일 때, 정권일 때의 정부의 정보가 제일 정확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일 때 북한과의 한 라인은 다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민트라고 해서 그전 노무현, 그러니까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북한 쪽과 맺었던 그 인간적인 어떤 정보 교류 같은 것들이 이명박근혜 들어서가지고 이게 다 발각이 되면서 다 끊어졌어요.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그 전에 있던 게 다 끊어졌다면 이걸 다시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김정은 사망설 나왔을 때도 사실 저도 국제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작가가 이걸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뉴스 출처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출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안해동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딱 묵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는 휴민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일단 정보에 있어서는 우리 정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우리나라 정부를 에 있을 때 휴민트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때도 우리 정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었고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부안해동에서 언론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풀린 것일 뿐이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던 거죠. 예.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써보면요,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베만 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파들한테서 그렇죠.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반대파가 고이즈미 부자죠. 고이즈미 예전에 그 총리를 했던 네. 아빠 고이즈미도 여기에 대해서 열을 받고 있지만 아들 고이즈미 또라이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환경상에 올라오면서 아베한테서 받은 일정의 그 밀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핵발전소를 비롯한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문제들 있잖아. 거기에 관련된 전권을 다 받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이거 신경 안 쓰니까 원래 얘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환경 문제를 자기가 지금 방사능 문제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방사능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권한과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갈 비용 집행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였어. 결국은 돈에 대한 놀린 거거든. 그럼 그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자가 고이즈미 부자가 아베의 정치적 생명을 좀 늘려주기로 하고 환경상에 올라왔는데 막상 그 약속을 안 지켜버린 거야. 그래 놓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지금 완전히 고이즈미 이제 바보가 돼 있는 아들 고이즈미는 바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 바보들만요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정권을 계속해서 안 넘겨주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니까 야 이제 아베의 숙명이 다했다. 최대 지금 자민당 안에 최대 개파해야 되는 고이즈미 계열들이 야 이제 아베를 끌어내릴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 목숨 자르는 거예요, 정치 목숨. 왜냐면은 자민당 내에서 이렇게 크게 아베 퇴진론이 부각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일본 언론도 그걸 보도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 뭔가 자민당 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개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연장을 해보려고 하는 아베 그 야욕은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카드인가 얘가 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올림픽도 망했고 코로나도 조기 집행에 실패했고 지금 관련한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일 큰 그 아베 비리 중에 하나는 무슨 이런 그 카지노 스캔들이라든지 벚꽃 스캔들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푼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쿄와 오사카 간의 고속열차, 자기부산 고속열차 사업에 아베 친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90조 원짜리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0조 원을 쓰고 아무 진척이 없어서 폐기 직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곧 터지게 됩니다. 이게 터지게 되면요, 아베와 관련된 많은 계파들이 돈을 처먹었겠지만, 그와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 이건 이제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터지거든요. 아마 이 카드가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아베는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끝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끈끈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 미국이 일본을 또 되게 무시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미국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쪽 작전을 벌일 때 전략지가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가 거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어떤 전략들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한테 지금 뭐 오키나와는 거의 미군 부대가 거의 전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손을 잡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도 일본이 너무 엇나가고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은 미국이 또 가끔씩 손봐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려 대잖아요. 말 들으라고. 뭐 그거는 미국이 모든 나라를 다 상대로 하는 짓거리니까 일본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그냥.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나온 이론이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국제관계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마키님이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번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국가였고, 그렇죠. 이제 일본에 강제 병합될 때 중국한테 원군을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국이 그 원군을 베트남에다 보내는 바람에 일본이 먹혀버렸어요. 그래, 일본에 먹혀버려서 오키나와 왕국이. 근데 이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이 베트남보다 훨씬 커졌지,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보내고, 오키나와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오키나와의 현 지사를, 선거로 뽑는 현 지사를 중국계 일본인으로 세울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죠. 네. 예, 그래서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내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반환이 되게 된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다이렉트 군사기지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생길 겁니다만, 네. 그렇죠. 어찌 됐거나 오키나와에서 미군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수를 하고 있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모습이 트럼프 나오는 정부가 거예요. 거기 그렇죠? 있는 해병대들과 함대와 그다음 원거리 폭격기들을 전부 괌으로 이 배치를 옮겼죠. 오키나와에 있던 것들을. 그러므로는 한반도 긴장이 많이 완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트럼프는 이제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둔비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이 군대를 일본에 둘 필요가 없다. 없다. 그렇죠. 둘라면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바로 가든가, 좀 더 가까운 필리핀으로 바로 가든가, 아니면 괌이나 이런 쪽에 있으면서 부대를 줄여가지고 국방비를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만일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과 그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 이어지던 자민당 정권의 어떤 그 기본적인 맥락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복으로 살아온 우리의 보수 정권들처럼 이 미군으로 지켜온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이 미군을 자꾸 줄여나가고 조둔군을 빼려고 하는 트럼프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아베 입장에서. 지금 낙선 운동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미국 내에서 또 일본의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트럼프라는 아주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원래 우리 왜 정치인 출신의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은 외교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색깔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낙선을 하고 뭐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황은 또 달라질 완전히 수, 다르게 예, 있다라는 할수 거. 오바마 같은 놈이 또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 일본의 중요성이 또 확 부각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트럼프의 재선이 불확실해진 이 마당에 남북 관계를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됩니다. 트럼프, 맞아요. 제가 한 2달 전만 해도 어찌됐건 되겠구만 했는데, 지금은, 요즘 같으면 네,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냉정하게 현실주의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은 우리에게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썩 나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뭐, 요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끝도 없는데, 아베의 그 평화헌법 개정 내지는 개헌안 욕심은 그냥 일장춘몽이다. 아베 혼자의 생각이다. 될 리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